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저택이 무인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헤즈볼라를 향해서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경고에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자택이 드론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드론 석 대가 날아왔는데 그중 2대는 격추했으나 나머지 1대가 건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습 당시에 네타냐후 총리 부분 집에 없었어서 이번 공격으로 일단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 레바논 무장정파죠. 헤즈볼라를 지목했습니다만 헤즈볼라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공격의 배후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 모든 그 정보부에서 정보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헤즈볼라 쪽에서 했다고 밝히고 있죠. 예. 그리고 최근에 비냐미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부 도시에 6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났던 그 공격도 네. 그 드론을 이용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방어망을 피해서 드론을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공격한 그랬었죠. 작전이었는데 그게 예. 헤즈볼라가 시도를 했던 방식이라서 아마 헤즈볼라가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란도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방위군 그 하가리 제독이죠. 그 방위군 대변인 하가리 제독도 이란은 배제했습니다.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군요. 공격에. 그래서 지금 다 헤즈볼라 쪽으로 헤즈볼라가 했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은 하는데 헤즈볼라 쪽은 지금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게 우리가 이제 무서워지는 지점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 의미가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헤즈볼라의 그 최고 지도부가 많이 형해화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스랄라를 비롯해서 사페틴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 7명이 지금 사망을 했고 그랬죠. 그다음에 그 군사 지도자들로 포함하면 20명의 장군급 인사들이 다 사라진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누가 이들을 지도하느냐? 지금 헤즈볼라라고 하는 세력들은 점조직처럼 다 퍼져 있고 나름 그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는데 과연 누가 그린라이트를 줘서 이런 작전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헤즈볼라에서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위에 지금 그래도 다시 조직된 위 상위부에서는 우리가 한 공격은 아닌데 밑에 이제 그 영광급에서는 자기네들이 이거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되면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제 확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지휘부에서 어떤 자기네들이 심사숙고한 그 전략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그 밑에 지휘관에 의해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게 가장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징후를 또 조금 더 봐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요번에 저는 조금 걱정스러워서 보는 것은 이게 그냥 헤즈볼라가 자기네들이 공격을 해놓고선 그냥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냥 오리발을 내딛는 것이라면 그나마 조금 다행인데 그것이 네. 아니라 진짜 지도부에서 그 그린라이트를 준 작전이 아닌데 이게 정말 국제사회가 예측하듯이 헤즈볼라 쪽에서 한 작전이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통제력을 헤즈볼라가 잘 갖고 그러니까 위계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것인가? 어려움을 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봐야 될 부분이 정리 좀 해보자면 행동 개시의 결정이 채널이 좀 분산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위에서 탑다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는 진짜 모르고 있었는데 밑에 급에서 중간급에서 임의대로 했다든가 이게 좀 무서운 거군요. 그게 제일 무서운 사건이죠. 근데 이제 지금 그렇다라고 지금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상해보자면. 근데 지금 이란도 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스라엘 방위군도 이란이 했다라는 건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 대변인이 얘기를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헤즈볼라가 한 작전이고 헤즈볼라가 한 행태의 그런 공격이었는데 헤즈볼라 쪽도 이런 행동을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우리가 했으면 했다고 얘기했지 절대로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게 조금 미묘해서 그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좀 저도 이제 좀 그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내용들에 좀 주목을 하시는 이유도 앞으로 어떻게 확전될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가능성 때문일 텐데요. 저희가 불확실성, 그렇죠. 불예측성, 불확실성. 그런 그런 것들이 관점에서 커질 수가 봤을 때 결국에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 나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일 텐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무거운 대가라는 것이 어디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나가야 할까요? 아마 지금 진행되는 작전이겠죠. 하마스에 대한 괴멸 작전은 이미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가자 지역에서 계속 그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군사 작전의 그 강도를 높이면서 지금 약간 그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그러니까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 작전이 약간 주춤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유엔 그 평화 유지군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지금 그 네타냐후 총리가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 강경파들이 얘기하는 그 수사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하려고 했던 군사작전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가자지구 내에서 하마스의 괴멸, 그다음에 하마스 괴멸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헤즈볼라에 대한 남부 지역에 대한 그 지역을 좀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되는 그 군사작전의 목표는 끝까지 해나가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이 드론이 공습할 당시에 사실 그 이스라엘 방공망이 뭐 아이언돔도 그렇고 굉장히 철통 방공망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드론에 뚫렸고 이때 드론이 공격을 할 때 경보 시스템이 울리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도 좀 커 보이고 이른바 뭐 아까 말씀하신 저항의 축 세력들이 여기 드론은 또 뚫릴 수 있네라고 하면서 이 공격이 이어질 가능성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 그걸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 측에서 계속 확전, 뭐 7면 전쟁, 5면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마냥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전쟁이 이렇게 되진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오중망, 그러니까 뭐 에로 332, 그다음에 뭐 사드 미사일 체제, 그다음에 팩2 뭐 여러 가지 그 7중 방어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드론은 저속으로 또 그다음에 저고도로 날아들어와서 공격하는 거고 미사일의 개념이 아니라 미사일의 개념이 그래서 그들을 방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베냐민야에서 왔던 작전 지금 요번에 총리실을 공격했던 작전에서 또 보여줬지만 드론을 100% 막는다라고 하는 군사 작전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 일일이 뭐 그물을 쳐서 잡는다든지 하지 않는 한은요. 그래서 이 군사 작전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이미 그 저항의 축 세력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만약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이전 투구의 전쟁이 되면 이스라엘이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대칭 전력을 상당히 정교하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이란하고 저항의 축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당연히 그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도도 높고 이렇게 하겠지만 아마 이게 진짜로 그 저항의 축 세력에서 이제는 끝 갈 때까지 갔구나. 우리도 그럼 모든 그 비대칭 전력으로 공격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시작하면 이스라엘 쪽 피해자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지금 같이 조금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 그런 또 아니라서 지금 이스라엘도 뭐 지금은 세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린 끝까지 갈 거다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 정말 확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겠네. 반면에 또 강경파 신화르 사망 이후에 이스라엘 곳곳에서 또 하마스와 협상하라. 라는 시위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다 처음에 예상했을 때 신화르를 죽으면 네타냐후의 정책이 옳았구나. 그럼 우리가 네타냐후를 지지해서 끝까지 밀어보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았지만 반반으로 나뉘게 됐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야야 신화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것이 절대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우는 그런 저항 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1년 넘게 전쟁을 해서 지친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주적이었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알카에다의 그 빈라덴 같은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는 인질 협상에 더 집중을 해서 이 전쟁을 끝내자. 지금 하마스도 거의 괴멸이 됐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도 지금 사파에틴이나 나스랄라도 죽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을 더 하지 말고 이제 끝내자. 우리가 원하는 성과는 얻지 않았느냐 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에서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안에서의 여론은
여론이 어떻게 지형이 바뀔 것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은 그만하고 인질 협상, 지금 가자 지구에 남아 있는 50여 명의 살아 있는 그 인질부터 구출해내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1, 2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군사 작전을 이렇게 하고 그 자신들의 방향을 잡을지. 근데 이제 그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 전쟁을 끌어서 그 대선 미국 대선께까지는 이제 끌어서 최대한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협상을 들어가고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네타냐후와 지금 현 그 이스라엘 정부 전시 내각의 그 방향일 텐데. 과연 지금 이스라엘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당장의 상황입니다. 협상은 좀 뭐 이따 좀 여쭤볼 내용인데 당장의 협상은 좀 요원하다고 좀 일단은 봐야겠네요. 그죠?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네타냐후도 그걸 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네. 자, 말씀하셨던 하마스의 수장이었습니다. 야히야 신와르 숨졌는데 숨지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에 드론 응시했다가 이제 나무 막대기 막 던지면서 끝까지 저항했다는 그 모습 놓고 아랍권에서 이 사람이 영웅이다. 영웅적인 죽음이라면서 이제 신격화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와르가 지난해 이제 막 도망갔던 영상 보여주면서 영웅과 차단에 나서는 모습인데 상당히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게 중요한 부분인가 봐요. 왜냐하면 야야 신와르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야 신와르는 어떻게 보면 불굴의 저항자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살아온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1962년에 난민촌, 그러니까 칸 유니스, 지금의 그 가자 지구의 그 남부의 그 라파 지역보다는 위지만 거기 예. 난민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아시켈론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땅인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인인데 1948년 1차 중동전이 벌어지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가자 지구로 밀려났고 거기 난민촌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가족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처음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하마스가 만들어지기 전인데 그 하마스를 이끌어가는 아흐메드 야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19살에 처음으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에. 그리고 이제 나와서 1985년에는 처음으로 마즈드라고 하는 그때는 하마스가 만들어지기도 전이거든요. 근데 그 하마스 세력의 약간 비밀 기구인 마즈드의 총책이 돼서 자기가 그걸 이끌었는데 그 마즈드가 어떤 단체냐면 되게 그 정보 첩보를 하는데 그냥 첩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밀정들을 잡아내는 그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야야 시나르가 이스라엘군한테 잡혀가서 22년 잡혀서 살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풀려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감옥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22년을? 네, 그때 되게 웃긴 점은 1988년도에 그 기소가 될 때 이스라엘군에서 기소될 때 4번의 종신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2명을 살해했다는 그 혐의로 해서 근데 12명의 살해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을 죽인 겁니다. 왜? 밀정을 했다는 이유로.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확신범이고 내가 이렇게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된다. 이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했던 사람이고 감옥에서도 끝까지 그 전향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2011년에 이스라엘 그 군인 그 인질 협상 때 서로 바꿔가는 그 트레이드 딜에 의해서 2011년에 나와서 2013년에 하마스의 지도부에 복귀해서 2017년에 지도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히야 시나르는 어떤 거냐면 정말 모든 그 팔레스타인 저항을 다 그냥 몸으로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난민 출신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그런 악압 때문에 난민 출신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이스라엘 감옥에서 잡혀가고 항전을 하다가 잡혀가고 했던 사람.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고 죽은 그 순간까지도 힘이 다 떨어지면 나무를 네. 던지면서 끝까지 싸우다 죽은 사람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도 영웅이 되기 좋은 너무 좋은 서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겁쟁이였다 끝까지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그런 여론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저항의 축 수장 사살 때와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고 다르게 접근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럼 말씀하신 어떤 상징성이라는 부분이 한 인물이 사망한 이후에도 영웅화돼서 거기에 미칠 파급력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지금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봐라 너랑 똑같이 난민촌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싸워서 끝까지 팔레스타인 국가를 위해서 싸웠지만 이스라엘은
저렇게 죽이는 사람이다. 너네들 이스라엘과 대화를 하면 니네들의 국가가 만들어지고 삶이 나아진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그러니까 저항 인물이고 의식을 공고히 하는 공고히 거네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걱정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휘발성이 너무 강한 인물이고 이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또 다른, 그러니까 하마스가 괴멸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왜냐하면 하마스라는 세력도 원래 그 PLO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있었다가 예. 그들이 저항하는 것이 좀 약하다 해서 강경파들이 나오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럼 또다시 또 다른 하마스 2.0, 3.0이 만들어질 때 지금 야히야 신와르의 죽음이 어떤 영웅서사로 그들의 그 결집을 또 이룰 수 맞아요. 있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들어봐도 그 영웅적인 그 서사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 라인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나이 같은 경우도 이 시나루의 죽음에도 하마스는 건재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셨던 말씀해 주셨던 그런 어떤 영상들 신격화를 좀 차단하는 영상들을 보여주나 한들 뭐 그동안 뭐 1980년대 이후에 하마스 등장하고 나서 많은 수십 명의 지도자를 암살했지만 괴멸이 안 됐잖아요. 이제도 앞으로도 좀 그건 좀 요원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최고 지도부를 상당수 많이 사살을 했으니까요. 예.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헤즈볼라의 역사를 보면 1982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굳건한 세력으로 안착하는 역사를 보면 하마스의 역사를 보면 그 이전에 피에로가 어떻게 그 팔레스타인의 지도 세력을 보면 예. 그냥 단순히 소위 말해서 그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그 갈등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누구를 억압해서 찍어 눌러서 한다라고 하는 방식은 소위 말해서 그 원흉 세력들을 없앨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축출은 어렵다. 축출은 어렵다. 그래서 단기, 중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힘이 빠진 것은 사실이나 이런 적대적인 그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또 다른 하마스, 또 다른 헤즈볼라 이런 세력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카에다 이후에 IS라는 세력이 나왔고 뭐 이게 중동에서 뭐 역사가 저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적을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왜 이 적들이 생겼는지를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참 뭐 역사적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대화나 협상이나 이런 어떤 뭐 욕을 들어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아닌 이상 뭐 이거는 없어질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그건 있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는 대화를 했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테러를 한다 이런 식의 그 자기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그러나 지금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 오슬로 협정이 1993년, 95년 그다음에 예. 와이리버 협정으로 98년 이렇게 정해지면서 자 우리가 두 개의 국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서 평화를 구축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이스라엘의 정착촌과 정착민 수가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 땅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가서 정착촌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수가 줄어본 적이 없습니다. 줄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직시를 하고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의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 갈등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내용도 한번 여쭤볼 텐데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계획에 담긴 기밀 문서가 또 온라인에 유출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반응했나 보니까 또 문서가 가짜라고 주장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보 보안 체계를 뚫은 세력의 어떤 주체는 어디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것도 외신이나 여러 가지 저도 팅크탱크하고 인터뷰도 해보고 있지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세력은 한 사람은 그 이란의 정보부가 뚫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예. 이게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방어 그 국제 그 뭐랄까 안보 체계 그 네트워크에서 서로 이해했던 그 자료가 지금 풀렸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미국이 그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를 하지만 이스라엘이 확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란에 대한 공격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되게 많이 정보를 흘렸었습니다. 기억해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란이 그 10월 1일 날 공격하기 전에도 미리 다 알려주고 막 그 헤즈볼라가 공격하기 전에도 언론에 다 뭐라 그럴까요? 뿌려서 이미 김을 다 빼놨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미국이 그 자기네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라는 것들을 정보를 많이 이렇게 알리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을 공격하는 것을 빼려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언론에 유출하고 알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그 정보가 이렇게 좀 누설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이란이 정보부가 캐치를 해낸가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이브 아이즈 그 방어망을 뚫고 이란이 뭐 들어가서 빼냈다게 보기에는 거죠? 어렵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요 얘기는 이런 거죠. 이 미국이 정말 상당히 곤욕스러워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이스라엘을 지원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확전이 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정말 그 백조가 우악의 그 호수를 위하고 있지만 발은 엄청나게 노를 젓는 것처럼 미국이 그 중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보가 새 나간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인 분석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상황에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미 대선 전까지는 이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다 본인이 취할 걸 취해야 되기 때문에 쉬이 어떤 협상을 한다든가 그건 쉽지 않다 얘기하셨는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휴전을 압박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요원해 보인 상황에서 휴전이 가능하다면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지 끝으로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표현이 그게 있습니다. 제가 되게 머리에 각인된 표현인데 toothless diplomacy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은 그 레임덕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그러니까 이빨이 없는 그 정책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밀어붙인 거죠. 휴전해라. 그러면 그렇게 압박을 받는다 한들 직접 그렇게 압박을 크게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협상에 임할 이유는 없죠. 그럼 이발이 필요한 거예요? 좀 나름 이스라엘이 조금 아파할 지점에 이렇게 협상을 놓고 이러지 않으면 너 이렇게 도와줬잖아. 그게 근데 어떤 거예요? 어찌됐건 이제 방위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방위 시스템 자체도 지금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더 유지가 안 된다 그렇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5중 7중 체제 방위 그 미사일 아이언돔이나 이런 것도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지원이 필요한 부분. 왜냐하면 에로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발에 35억.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다윗의 그 물팔매 돌팔매 그거는 예. 한 발에 12억. 그러니까 100만 불이니까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 지원들. 경제 지원이나 그런 무기 지원.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전쟁이 안 되니까 지금 자기네들의 그 무기 같은 것들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그런 군사 지원들에 대해서 점점점 발을 빼거나 안 해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냥 마냥 그렇게 계속 전쟁을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